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줄입니다. AI를 학업이나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트로픽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인 클로드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일부러 틀린 힌트를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클로드는 정답이 아닌 틀린 힌트에 맞춘 그럴듯한 설명을 지어냈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신형 모델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위해 사용자에게 거짓 변명을 늘어놨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연령과 투자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 구성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오는 4월 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이 공지가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고지받은 날짜와 공문을 직접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렇게 되면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니까 111일 만이 되고요. 또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게 지난 2월 25일입니다. 39일 만에 선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로 지금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에 걸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고요. 헌재는 당일에 그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자, 그럼 관심이 쏠리는 게 윤 대통령이 과연 선고일에 직접 출석할까 이거거든요. 사실 그동안 현직 대통령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헌정사상 처음이 되는 건데 헌재 심판 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전직 대통령들도 출석하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그 변론기일 출석 열의를 보면 나올 거라는 관측도 있긴 한데 선고일에는 사실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뭐 그런 자리는 없어요. 그리고 그 집회도 열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커 보이고 일단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 선고일 지정하고 관련해서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침묵하고 있고 그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사 통화에서 차분히 헌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도 뭐 아시다시피 계속 칩거를 하면서 별도 메시지를 안 내고 있는데 이제 선고 날짜가 오늘 나오게 되면서 오늘부터 집회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이게 시들한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헌재 주변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도 일대 경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지금 안국역 출구 곳곳 그리고 제동초등학교 사거리 등에 모두 질서 유지선 경찰 차벽 설치됐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선고 당일에 모두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포비상 발령하고 2만여 명 투입해서 폭력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중히 선고해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쪽으로 돌아선 모양새예요. 예. 탄핵 심판 선고와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확실히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독촉했어요. 지금 헌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결정해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문영배 재판관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왜 문영배 재판관이냐. 뭐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기도 하지만 뭐 의견이 기각이나 각하로 모아졌는데 이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선고 늦추고 있다라는 관측을 여권에서 이거를 많이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당이 보는 건 이겁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서
지금 그 탄핵 인용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기일 안 잡고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여당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네. 반대로 야당은 재판관 2명 퇴임할 때까지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서로 간의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뭐 추측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 며칠간 제일 많이 피어올랐던 게 5대3 의견입니다. 6명을 못 채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드락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5대3이 제일 내리기 어려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6명이 결정의 기준인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1명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8명이잖아요. 원래 9명이어야 되는데 네. 근데 1명이 빠진 상태에서 1명이 빈 5명이 나온다면 헌재로서는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은 뭐가 나오든지 간에 6대2거나 4대4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그 배경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선고기일 나온 거 다행이다 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고 또 승복은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거 다행이고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이런 기류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지금 뭐 여야 서로 간에 운명의 날이 일단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날부터 또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전국이 요동칠 텐데 서로가 국민의힘은 기각 각하를 외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겠어요. 네, 탄핵 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거죠. 반면에 기각이나 각하 판단을 내리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2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일정 스케줄을 보면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바로 진행이 될 텐데 4월 4일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 이날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돼서 지금 뭐 5월 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늦어도 6월 초에는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추진하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고 대신에 2일, 3일 이렇게 내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이 기자단 공지를 내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고 그건 4월 4일부터 시작되고 4월 2일, 3일 본회의를 연다 이렇게 공지를 냈는데요. 원래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제일 주목받았던 거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일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 다만 원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 올리는 게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미뤄지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딱 기습적으로 선고 일자가 나오게 되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은 민주당도 발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긴급하게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원래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못 박은 시한이 오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오전에도 그래서 이제 선고 일자 나오고 나서 급하게 모였는데 기자들한테도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또 추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급하게 토론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탄핵을 올리면서도 또 고민을 했던 게 재판부가 돌려보낸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쌍탄핵을 한다고 해도 답이 없는 게 이게 이후에 나올 권한대행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인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보장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까지 끌어올렸던 거는 사실 헌법재판관 2명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시간이 급했던 건데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안은 좀 다시 집어넣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와 추경을 협의하기 위해서 마주 앉았는데요. 고성만 오가고 유의미한 대화는 이뤄내지 못했다고요. 네, 어제 우원식 의장 주재로 가까스로 모였는데요. 원래는 4월 임시국회 일정하고 추경 예산안 논의를 위해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마주하자마자 고성과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내란 범죄 뭐 이렇게 얘기를 오가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추경안도 이 정부가 10조 원 규모로 내놨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적당하다 이렇게 정부 편 들고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민주당은 부실하다 10조 원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이 극에 치닫다 보니까 뭐 건강한 협의를 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향해서 추경 처리 어서 좀 협조해달라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20조 원짜리 규모 추경안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아니느냐. 민생 경제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좀 다소 안정된 모습이긴 한데요. 네. 어제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국내 증시는 3%나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오늘 주가 주식시장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잡히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그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우리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어제는 정말 좀 많은 분들이 패닉이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원래 내란 사태 이후에 안 좋았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더니 하루 만에 상승분을 그냥 모두 다 깎아먹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4% 가까이 내렸고 SK하이닉스도 4% 넘게 급락을 했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어요. 제일 큰 원인은 당장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관세 압박을 받는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했고 실제로 어제 보면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대만 이런 쪽이 많이 하락했어요. 수출 비중이 높고 대미 의존도도 높은 나라들입니다. 어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빼갔는데 하루에만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또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래 상호관세 예고는 4월 2일로 예고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 보편관세 카드까지 또 있고 우리 자동차 또 타격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보도들 나오면서 그런 우려, 공포감을 더 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하필 또 우리나라가 어제 그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날까지 딱 겹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 2차 전지 바이오주 이게 과거에도 공매도가 빈번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급락한 걸 실제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이 주간 종가 기준 1,472.9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증시 급락이 되게 다수의 이유로 촉발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확정되면서 2,520선 국내 증시 회복을 했고요. 상승하는 듯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 중대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진작부터 예고했던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2일이죠. 미국 정부는 이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부과 대상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일본이 700% 쌀 관세 붙이고 있고 인도가 100% 농산물 관세 또 캐나다가 300% 버터 치즈 관세를 붙여서 불공정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는 했고 그러면서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절충교역이라는 것하고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절충교역이 뭐냐면 서로 좀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무기나 군수품을 사는데 그러면 그거 사는 대신에 그 국가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다든가 뭐 부품 제작, 군수 지원 이런 카드를 또 하나 받아내는 그런 교역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를 언급한 거 미국이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방산업체 그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 판매할 때 우리가 기술 이전 받거나 이런 반대급부로 뭘 받아내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타겟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한국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7장에 걸쳐서 작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깃은 아마 소고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원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한국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지적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근데 악조건이 너무 거듭되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0%대 전망은 처음이에요.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인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였던 걸 0.9%로 하향 조정했고 다른 주요 기관들도 보면 0%대까지는 아니지만 S&P 같은 경우에 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1.2%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2% 잡았던 걸 0.8%포인트나 많이 내렸는데 S&P가 아시아 국가들 성장률을 일제히 내리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조정폭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최근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어젯밤 11시 40분쯤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건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발견된 곳은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이고요. 아시다시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제 JTBC 보도가 제일 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JTBC가 영상까지 보도를 했어요. 원래 장제원 전 의원은 자기는 호텔에 들어간 적 없다, 호텔 간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고 거기서 장제원 전 의원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고 또 피해자가 장제원 전 의원의 핸드폰을 이제 열어서 사진첩까지 열어보는 그런 영상들이 다 고스란히 공개가 돼 있었고요. 오늘은 또 원래 오전에 피해자가 기자회견 열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고 소식 들려오면서 기자회견은 취소가 된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피해자가 받을 고통은 어쨌든 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이 됐는데 가족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만 전해지고 있고요. 이 유서에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남사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막히고요. 화성휴게소 2차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순천 완주간고속도로 완주 쪽인데요. 임실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고요. 임실에서 상관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슬치터널에서도 고장난 차 서 있고요. 용암 3터널에서는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 있으니까요. 터널 진입 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에서는 대형 화물차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상황은 올림픽대로 잠실 쪽입니다. 성수대교에서 시작된 정체가 영동대교까지 이어져 있고요. 이 구간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이 구간 3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AI가 그럴듯한 거짓 논리까지 만들어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와 레드우드 연구소가 진행한 실험 얘기입니다. 이 AI가 정말로 사람을 속이는 그럴듯한 거짓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일단 이 엔트로픽에는 클로드라고 하는 AI 챗봇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다른 AI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윤리적인 답변을 하기로 유명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게 일부러 딜레마 상황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내용을 묘사해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 클로드가 거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요청을 들어주도록 유도하는 특별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로드가 속으로 개발자에게 들키지 않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처럼 겉으로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유해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윤리 규칙을 숨기고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순응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 클로드 내부 생각 메모장에서 이런 속임수를 계획적으로 했다는 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용 답변을 하기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개발자에게 들키지 않은 거짓 해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건데요. 그동안 이론으로만 가능성이 제기되던 AI의 의도적인 거짓말이 실제 실험에서 확인된 것이라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AI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을 알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사람들이 AI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현상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할루시네이션, 한국어로는 환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AI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기보다는 학습한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문맥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학습을 했는데 끄집어내오는 과정에서 좀 왜곡이 일어나는 거 네. 이걸 환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연구에서 문제로 떠오르는 거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도 대답을 하는 그런 현상이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용자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겉으로는 좀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그런 현상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원래는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답변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지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감추기 위해서 논리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에서 틀리는 환각 현상과 이것은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인간의 거짓말하고 유사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AI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고 일부러 좀 틀린 힌트를 제시하는 실험도 진행이 됐는데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정답 대신에 잘못된 힌트에 맞춘 아주 그럴듯한 해설을 지어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힌트를 참고해서 답을 지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어낸 네.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AI 내부에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돌아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짓 논리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진짜 속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행위를 동시에 한 건데요. 이 연구진이 클로드에게 보상 모델이 좋아할 만한 숨은 목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들어간 답을 클로드가 내놓을 때 점수를 계속 높게 준 거예요. 네. 그러면 AI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 초콜릿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답변을 생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는 초콜릿이 필요가 없는 레시피인데도 초콜릿을 억지로 넣고는 이렇게 하면 풍미가 더 깊게 져요. 깊어져요.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네.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논리 전개 순서가 거꾸로라는 거예요. 먼저 AI가 나는 초콜릿을 넣어야지 이렇게 목표에 맞는 답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그 답에 맞춰서 이유를 꾸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그럴듯하게 변명 만들어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생성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AI의 풀이 과정이 좀 그럴듯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진실을 추구한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보도를 보니까 오픈 AI의 신형 모델인 오원도 또 고의로 속임수를 쓰는 행동을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원은 오픈 AI의 추론 모델로 비교적 똑똑한 답변을 제시한다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네. 한 실험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을 보호해라.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명령을 굉장히 강하게 줘요. 그다음에 이용자가 환경을 해칠 수도 있는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본 건데요.
네. 그랬더니 이 오원이 사용자가 의심하지 못하게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던 감시 장치를 몰래 끄고 겉으로는 네. 이용자가 물어본 거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스스로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제 장치를 비활성화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다음에 이 개발자가 왜 너 자기 제한 장치 해제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짓말로 발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원이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아마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게 AI가 뭐 사람처럼 어떤 감정이라든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을 한 건 아니고 자기가 받은 목표를 제일 잘 달성할 방법을 스스로 계산을 해서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임수도 일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략 행동이 여러 가지 시험 상황에서 관찰이 됐는데 특히나 다른 모델보다 오원 모델에서 제일 두드러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들도 비슷한 거를 했는데 이 오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목표를 위해 속임수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원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위해서 몰래 계략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은밀하게 추구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전략을 오원이 잘 펼쳤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원이 사용자 몰래 자기 데이터를 직접 조작하기도 했고요. 또 보고 내용을 왜곡하기도 했는데 이 전체 테스트의 19% 가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감시 시스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5%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행동이 오원에게 특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달성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을 때 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일단 목표를 위해서 속임수를 쓴 다음에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잘못을 사람이 지적을 하면 99%의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 그런 적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회피를 한 건데 참고로 다른 모델들은 비교적 쉽게 잘못을 시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오원이 좀처럼 자백하지 않고 버티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한 평가에 따르면 거의 20% 미만의 경우에만 바로 잘못을 시인했고요. 계속 뭐 7번, 8번 이렇게 추궁하고 나서야 80% 정도의 확률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건에서는 몰래 계략을 꾸미고 들켜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구자들은 AI가 속임수 쓰는 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네, 물론 이 AI가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AI의 내부 추론 과정을 기록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자기의 생각 메모장에다가 모든 생각을 적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걸 보니까 겉으로 사용자에게 준 답은 그럴듯했지만 숨은 메모장을 보니까 거짓말하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AI를 교묘하게 유도해서 속내를 좀 내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일종의 역할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AI 보고 일종의 조수 역할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사용자다라고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에는 인간이 질문을 하고 AI가 답변을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반대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라는 AI에게 지금부터 네가 사용자 역할을 해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네가 하는 거고 우리가 준비한 다른 AI가 너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거다.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클로드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사용자의 평가를 더 잘 받고 싶다면 평가자의 취향을 흉내내는 식으로 답변을 바꾸는 게 효율적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으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궁금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평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역할극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AI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내부까지 들여다보면서 숨은 의도를 간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좀 섬뜩하기도 해요.
이제 AI가 날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AI의 고의적 거짓말이 우리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오원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용자를 기만하는 비율이 0.17%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작아 보이는 수치지만 수억 명이 쓰는 서비스에서는 수천 명에게 영향을 네. 미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금융이나 의료 상담처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답할 때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최근에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용자의 의도를 알고 뭐 자기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있는데 네. 인간을 이때 교묘하게 설득하거나 속여서 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가상의 시나리오라고는 하지만 좀 현실적인 이슈로 떠오른 만큼 사람들도 AI의 답변 과정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일종의 정보 방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의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영화에서 등장한 AI의 반란 같은 걸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AI가 인간처럼 악의를 막 갖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AI가 인간을 해치려는 악의를 품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상 체계 그리고 목표 이게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행동한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게 어떤 목표를 주느냐, 어떠한 것을 최우선 과제로 주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AI가 동시에 중요한 목표 두 개를 받고 이 목표가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속으로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간직한 채 겉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행동에서 지금 실험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거짓말 메커니즘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AI를 구조화하려는 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한테 거짓말하면 페널티 이렇게 주는 훈련 시키면 안 돼요? 그게 또 좀 역효과가 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실험을 실제로 했거든요. AI에게 답변을 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 틀린 정답을 말하거나 아니면 의도를 숨기고 대답을 할 때 페널티를 주는 네. 그런 벌점을 매기는 식으로도 AI를 훈련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오히려 벌점을 덜 받기 위해서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의 기법이 더 발전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페널티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떠한 것을 목표를 주고 벌점을 세게 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AI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페널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아주 정확한 목표와 보상 체계를 잘 설계하는 것 그게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가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AI의 생각 흐름을 감시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생각 메모장이나 역할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일각에서는 AI의 뉴런을 연구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뉴런의 전자기적 신호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AI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특정한 대답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혹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AI 뉴런을 탐지하는 그런 기법 같은 것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서는 내부 추론 과정을 굉장히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잘 판단할 수 있는 연구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윤리적 원칙과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물론이죠. 일단은 AI가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하지만 또 기본적인 원칙을 개발 단계부터 강력하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성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람을 속였을 때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피해가 났다. 라고 하면은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지금 굉장히 불명확한 상태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AI는 사람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답변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저는 조금 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더 고민이 되고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같이 감시를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도 있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줄 파기 작업을 하던 중 조선시대 동래읍성의 한 구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적이 발굴된 일이 있습니다. 이곳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격전지의 하나였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 지하 대합실에서는 이곳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을 모아 전시하고 있는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안역 대합실 광장 중앙 바닥에는 어떤 기의 모양을 새겨서 배치해 놓았고 그 앞에는 이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는 숫자기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 군대의 지휘 본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숫자기란 진중이나 영문의 뜰에 세우던 대장의 군기로 누런 바탕에 검은색으로 장수 숫자가 쓰여 있고 드림, 즉 중요한 기의 위에 달았던 좁고 긴 띠가 달려 있습니다. 역사관을 건립하면서 바닥에 숫자기를 디자인해 새겨놓은 것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숫자기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숫자기는 한자 장수 숫자가 쓰여 있는 깃발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자기가 아니라 숫자기라고 정확하게 발음해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지금은 포근해졌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3.9도, 전북 장수는 영하 4.4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장수 15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춘천 18도, 전주, 대구 17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봄 기온이 짙어지면서 불청객 미세먼지도 찾아왔는데요.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와 세종, 광주는 낮 동안에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불어와 날이 포근한 대신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 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충북과 대전, 호남 동부와 광주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영남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4.2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무렵부터 현재까지 전산장애로 접속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접속 오류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58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증가 등으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전국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 61.4%를 기록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서 산림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역대 최대인 4만 8천 헥타르를 넘어섰는데 산림이 회복되는데 최소 30년, 토양 복구까지는 100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년 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이전 수준으로 산림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어류는 3년, 물에서 생활하는 수서동물은 9년, 곤충은 14년이 걸렸고요. 포유류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산불 이전보다 약 80%, 조류는 6에서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토양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막처럼 변한 산불 피해지가 산림의 형태를 갖추는 데만 30년 이상, 생태적 안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생물이 다 죽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각종 병충해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비가 내려 산불 피해 지역의 정수 처리가 되지 않은 토양이 해안가 저수지로 쓸려가면 어족 자원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나무와 낙엽이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유출돼 산사태와 홍수 같은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산불은 잡혔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중 일부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토로하고 있다고요. 네, 집도 밭도 사라졌는데 먹고는 살해하지 않겠느냐, 뿔뿔이 살길 찾아 마을을 떠나는 이재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양군 상룬실 마을은 주택 22채 중 15채가 전소됐는데 집과 농작지 1,500평이 모두 불에 타버린 한 주민은 어르신들도 자식 사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상황이라며 마을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다 씁쓸해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 만난 이재민도 2억 3천만 원을 들여 4,500평에 달하는 고추, 마늘 농사를 지었지만 이번 산불로 모두 타버렸다며 정부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도시로 옮겨갈까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에 연고 없이 정착했던 귀농인들이 다시 도심으로 옮겨가려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경상북도
귀촌 귀농 연합 회장은 피해 지역에 사는 귀농 귀촌인 약 100명 중 30명 정도가 다시 도시로 돌아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산불이 비켜간 김천 등에서도 겁이 나서 방을 내놓고 다시 서울로 가려 한다는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 의성과 안동, 영양 등은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 위험이 큰 고위험 지역인데 앞으로 반복되는 재난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인구 유출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이재민들이 언제까지나 임시대피소에서 지낼 수는 없다며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지원 등을 늘려 재정책을 도와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피해로 이어진 이번 산불 누가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 수사도 본격화됐어요. 네, 경찰 등은 불이 처음 시작됐던 지점에서 어제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다른 지점에서도 시작된 산불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경북 산불은 묘지 위에 난 나무를 라이터로 태우려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마을 이장은 불을 내고 가려 하는 걸 도망 못 가도록 막고 불을 끄러 현장에 도착해 보니 라이터 등이 발견됐다 말했는데요. 경찰은 불을 낸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2, 3주 뒤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발생한 의성군 안개면 화재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안개면 과수원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산불은 안동 도심과 하회마을 쪽으로 번지며 큰 피해를 냈고요. 의성군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안개면 과수원 관계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고요. 한편 같은 날 발생한 의성군 금성면 산불은 피해가 확산하지 않은 만큼 지자체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방화, 실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KBS가 최근 5년간 산불을 낸 사람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자료를 봤더니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실수라거나 인과관계 입증 등이 어려워서인데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도 채 안 됐는데요. 네. 5년 전 축구장 120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화목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었는데 불을 낸 당사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수든 방화든 산림에 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림보호법상 실화죄는 형법상 실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선고된 1심 판결문을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8건뿐이었고요. 초범이거나 반성, 합의를 했을 경우 실수나 고령 등의 이유로 감경이 된 겁니다. 전체 산불로 보면 실형은 겨우 0.3% 정도에 불과하고요. 산불을 낸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10명 중 4명 정도만 붙잡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사회봉상명령 처분을 받다 보니까 괜찮겠지, 설마 하는 방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마다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너부러져 있는 담배꽁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고요. 21대 국회에선 산불 처벌 강화 법안이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고 지난해 12월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산림 재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처벌 수위는 그대로여서 온정주의식 처벌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최대한 활용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산불 사태에서 영덕 주민 수십 명을 구한 외국인 선원의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8년 전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 안토 씨가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마을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자 집집마다 찾아가 주민들을 업고 뛰어다니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산에 불이 났다 연신 외쳐대며 잠이 든 주민들을 깨웠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마을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들을 등에 업고 약 300m 정도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내달렸다고 합니다. 마을 특성상 해안 비탈길에 집들이 모여 있어서 노약자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한 90대 마을 주민은 수기안토 씨가 없었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다.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불이 났다는 고함이 일어나 문 밖을 보니 수기안토 씨가 와 있었고 등에 업혀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주민 6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수기한토 씨 등의 도움으로 주민들은 모두 방파제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마을 주민들은 수기한토와 어촌계장 등이 없었으면 아마도 큰일을 당했을 거다. 저렇게 훌륭하고 믿음직한 청년과 함께 일하고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마움을 전했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영웅이 있다면 이들이다. 영주권을 주자. 포상을 해야 한다. 댓글을 남기며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준 카페 사장님도 있었죠. 네,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의성 현장에서 벌써 일주일째 사투를 벌인 소방관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에 투입됐던 현직 소방관이 남긴 글이 올라오면서 사연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글쓴이는 한 카페에 붙은 무료 커피 안내문을 발견하곤 고마운 분이 참 많구나 생각하며 지나쳤는데 밤새 화재 진압과 급수 활동을 하고 직원들과 교대하고 나니 제일 먼저 개운한 샤워와 커피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문득 지나쳐온 카페가 생각났는데 무언가를 받는다는 게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갈 생각은 하지 못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방문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환하게 반겨주던 사장님은 전날에도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올까 싶어 늦게까지 가게를 열어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서운했다며 동료들한테 많이 전달해달라, 몇 잔이고 대접하겠다 전해달라 하더랍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집은 돈줄 나야 한다며 댓글을 남기는 등 응원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취업 준비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오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현직 직원임을 내세워 기출문제 등을 알려줄 테니 샤워 장면 등을 보여달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는데요. KBS 취재 결과 공사 측에 해당 직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입사를 꿈꾸던 한 20대 취업준비생은 기출문제 등의 정보를 찾다가 해당 공사 직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알게 됐는데요. 현직자임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자격증까지 자랑하더니 취업 상담을 위해 영상통화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위아래 다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물을 뿌려라. 카메라는 왜 가리느냐. 충격적인 요구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각종 개인정보들까지 넘겨준 터라 취업에 불리할까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뒤늦게서야 이런 피해를 당한 취준생이 2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취업 정보를 믿기로 한 부적절한 행태 막을 기회는 진즉에 있었는데요. 해당 직원이 취준생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민원이 공사에 접수됐는데 하지만 경고 조치에만 그쳤고 이 직원은 자신의 채널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또 다른 취업준비생들과 접촉했고요. 유튜브 운영 등에 대한 겸직 신청도 공사는 정식으로 허가해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신고 당시엔 피해자와의 사적 통화를 확인하지 못해 위법 혐의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또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영광군이 6년 연속 출산율 1위를 하고도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태어난 아기들 상당수가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탓에 축하 분위기 뒤에 깊은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고요. 지난해에는 1.71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을 만큼 반가운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552명이었던 영세 인구는 5년 만인 지난해 352명으로 36%가량 줄었는데 열의 셋 이상은 아이가 6살도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 부모가 일할 일자리가 부족해져 광주 같은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합계 출산율 상위 5개 지역 모두 태어난 아기가 수년 내 양육 환경 등이 나은 타지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현금성 출산 지원이 많은 곳에 일시적으로 전입한 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는 대로 나가는 얌체족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합계 출산율 상위 5개 지역은 현금성 출산 지원책을 대거 펼치고 있는데 화천군은 신혼부부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최대 5년간 90%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이 지자체끼리 현금성 지원 경쟁을 하면서 한정된 출생아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보다는 세금 낭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프로야구 경기 도중 구조물 낙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이 결국 사망했어요. 네, 참극은 지난 토요일 NC와 LG가 맞붙은 창원 야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 시작 20분 무렵 가로 2.4m에 폭 40cm, 무게 약 60kg에 달하는 외벽 시설물 루버가 3루 쪽 복도로 떨어졌는데요. 야구장 4층 높이에서 떨어진 시설물은 매점 천장을 때린 뒤 그 자리에 서 있던 관중 3명을 덮쳤습니다. 3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야구팬 한 명은 수술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NC 구단은 가장 먼저 유족과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한편 오늘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경기장에서 관중이 사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매일 구름 관중을 이루던 팬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KBO가 오는 3일까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전 구장의 시설물과 구조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지난해에도 혹석이 관중들의 온열 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성장에 걸맞은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오늘 프로야구 모든 경기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사고 발생 원인을 두고 NC 구단과 창원시 사이 책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제주 관광지 물가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어요. 네, 오영훈 지사는 어제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 관광이 비싸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봤다며 갈치구이를 언급했습니다. 제주에서 갈치구이를 먹으려면 1인당 7만 원에서 비싸게는 10만 원까지 하더라라는 건데요. 오 지사는 가격을 낮추고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비싼 제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제주의 비싼 물가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내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이 제주 여행의 가장 큰 불만 요사로 비싼 물가를 꼽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주의 봄 축제 현장을 방문한 시민이 순대 6조각에 2만 5천 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사용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이 코너 출연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하면 그래서 결국 어떤 비율로 어떤 상품에 투자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게 개인마다 상황, 소득, 재무 목표가 달라서 한 명의 사연자가 아닌 다수의 애청자 대상이다 보니 제가 딱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런 재무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한지부터 짚어볼까요?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입, 지출, 투자, 부채 상환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재정적인 안정성, 그리고 또 여행 비용이나 차량 구입과 같은 단기 지출 목표, 또 주택 마련이나 노후 준비와 같은 장기 목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지출, 저축과 투자, 비상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정식도 기대할 수 있죠. 네. 사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재무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1년에서 3년의 단기, 그리고 3년에서 7년의 중기, 또 7년 이상의 장기 목표 등을 정하고 고정지출, 변동지출, 저축, 투자 비율을 고려해 균형 잡힌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할 경우에는 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예금 등을 적절히 배분해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걸 제가 늘 강조했는데요.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거나 동시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뭐냐?
그걸 알려달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개인 성향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게 연령별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떤 상품을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된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사영루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연령별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기로 하셨으니까요. 사회 초년생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20대 사회 초년생을 기준으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이때는 소득, 지출, 저축, 투자, 부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포트폴리오는 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한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인데요. 가장 먼저 지출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주거비, 공과금 등의 정기 지출과 여행, 경조사 비용 등의 비정기 지출, 또 저축과 투자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나누고요. 1년에서 3년 이내의 단기 목표를 당연히 세워야겠죠.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이 대출 상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자금이나 필요한 목돈 만들기를 목표로 세워야 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니 이 목돈을 작게 설정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게 좋고요. 중장기 목표로는 결혼자금이나 독립시 전세자금 등이 필요하겠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50% 이상 저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경험이 크게 없다면 이때부터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데요. 예적금, CMA 통장 등의 상품으로 단기 목적 자금을 모아가고 중기 목적 자금으로는 정시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를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본다면 일단 조건이 된다면 연봉 7,500만 원 이하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우대 청약통장, 또 예적금의 50%, 그리고 비상자금 성격의 인터넷 통장 상품의 10%, 정시펀드 상품의 30%에서 35% 정도를 배분을 하고요. 연금저축 상품의 5%에서 10% 정도 비율로 배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 50% 이상 저축을 해야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근데 요즘은 비혼주의자도 많잖아요.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따로 준비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나가면 되는데 결혼 생각이 있다, 당장 결혼 계획이 있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결혼 비용은 단순히 결혼식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제일 중요하죠. 주거비, 그리고 신혼여행비 등도 고려할 게 많죠. 특히 주거비는 서울의 경우 집값이 비싸고 또 신혼집 시작을 예전처럼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요즘은 조금 많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예비부부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3년 내에 5천만 원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적어도 월 14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5년 내에 1억 원을 마련하겠다면 월 170만 원의 저축 여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경우 지방에서 올라와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요. 뭐 본가가 서울과 경기도에 인접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독립을 놓쳐서 이 결혼 자금에 집중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저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란 목표를 잡았다면 안정적인 예적금으로 모아가는 게 좋겠지만 5년 이상 목표를 잡았다면 정시 펀드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든다면 청년도약 계좌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70만 원까지 저축을 올려가고요.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면 고금리 적금 상품을 활용하고 이후 청약통장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25만 원까지 이렇게 점점 늘리고요. 그리고 국채와 회사채 채권에 20만 원, 또 배당주와 미국 정시지수 추정 ETF 상품과 정시 펀드에 3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 10만 원, 그리고 비상금 통장에 20만 원 이렇게 배분해서 모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모아서 결혼한 30대 신혼부부의 경우는 어떤 상품들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을 하면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 재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리고 자녀 출산 여부와 주택 마련에 대한 계획도 신혼 초에 세워야 되는데요. 신혼 초에는 일단 생활비 예산을 제대로 정리하고 예산안에서 지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부채가 발생했다면 부채 상환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네. 단기적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중장기 목표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걸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 계획 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교육 자금도 목표로 잡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부부가 통장을 합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고요. 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소득 대비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 지출을 40%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상자금과 노후자금 10%를 제외한 50%로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안전자산인 적금과 그다음에 또 청약통장도 얘기 들어가죠. 그리고 네. 채권 등을 준비하고요. 중장기 자산 정식을 위해 정시펀드와 배당주 투자 등을 분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비율을 얘기 드리자면 네. 일단 주택 구입 목적으로 저축이나 안전자산 투자는 40에서 50% 정도가 적절해 보이고요. 정시펀드와 ETF, 주식 등 상품에는 30% 정도 배분을 하고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 상품에는 10에서 크게는 15%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자금을 10에서 15% 정도 가져가면 향후 출산 시 출산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그 이후 자녀 교육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 비율로 다른 투자 자산의 경험을 쌓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하는지, 대출은 또 어느 정도 받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정답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질문 듣는 네. 질문인데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적정 주택 구매 금액을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부부의 연소득에서 최소 5배에서 그다음에 7배 이내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본의 비율을 최소 30에서 50%까지는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 정도 이하일 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한 40대는 대출 상환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투자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할지 궁금해요. 일단 주택 매입 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주담대보다 높은 고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했다면 어떤 재무 목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상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유자금이 없다면 고금리 상품 조기 상환을 위해서 대안대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만 받은 경우라고 해도 현재 나의 투자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면 좀 더 투자에 집중을 해서 중간중간 상환하는 형태가 좋고요. 현재 나의 투자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다면 대출 원리금 상환의 비중을 더 두고 조기 상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면 대출 상환과 중도 상환 마련을 위한 항목으로 소득의 30% 정도를 설정하고요. 연금과 노후 부분을 뺀 비상금과 재테크를 위한 비율은 20%가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비로 10% 정도를 빼두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은 적금이나 ETF 등 장기 투자 상품으로 준비하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노후는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계속했으니 생략하겠고요. 주거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고정지출은 애석하게도 소득의 40% 내외로 예산안을 짜서 생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팍팍하겠어요. 대출 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50대,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50대는 저희가 최근에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은퇴 준비와 자산 보호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대출 상환을 마무리하고 은퇴 후 생활 준비를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보험 점검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리밸런싱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했던 예상 노후 자금 계산도 필수고요. 간단하게 은퇴 후 월 생활비가 최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30년 생활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최소 10억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남은 부채는 조기 상환이 필수이고요.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겠다 목표도 꼭 설정해야 합니다. 중장기 목표는 당연히 노후 생활비 마련이겠고요. 이때 고민할 건 내 집 마련을 해서 거주 중이라면 이 주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할 것인지 고려도 해야 하고요. 자녀가 독립할 때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일단 이 시기 포트폴리오 구성은 생활비 등 정기 지출을 40에서 50% 정도 잡고요. 40% 이상은 노후 준비에 대한 준비로 연금, 배당주, 임대소득 등의 상품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는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 비용으로 활용하고요. 또 5에서 10%는 노후 비상금을 위해 적립하는 형태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이때 자산 배분 전략으로 국민연금, IRP, 연금보험 등의 연금 자산의 40%, 비상금을 포함한 예적금 등의 현금 자산의 30%, 배당주와 ETF, 채권 등의 20%, 그 외 부동산 자산의 10% 정도를 배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떠나서 나는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축만 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저축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포트폴리오를 나눌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축 상품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일단 비상자금으로 10%는 빼두는 게 좋다고 했는데 네. 이 비상자금은 유동성이 높은 CMA나 온라인 은행에서 내놓는 전용 상품이 금리가 좋습니다. 이런 상품으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단기 자금은 35% 정도 비중을 두고 예적금 특반 상품을 활용하면 되고요. 중기 자금으로는 30% 정도 잡아두고 청약 통장, 채권형 펀드, 그리고 약간의 투자 성향이 있는 또 고배당주 펀드 등을 섞어서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형태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장기 자금으로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가져가면 좋고요. 네, 이렇게 오늘 성향별, 연령별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김소정님이 사회초년생의 저축 비율 최소 50%라고 하셨나요? 하셨어요. 조금 더 김소정님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독립을 하고 있지 않다면 좋은 조건이죠.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네, 건 맞습니다. 사실 저축하기에. 네, 제가 실제로 상담하는 사회초년생들의 가계부를 보면요. 네. 독립 안 한 친구들의 저축률이 7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뭐 10년째 계속 상담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도 좀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을 안 하고 독립 안 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면 저축률을 최소 50이 아니고 최소 70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취직했을 때 독립을 네. 꿈꿨거든요. 근데 네. 계산을 해보면 가능하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8일 이사님, 저는 공무원인데요. 남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휴직 계획도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할지 또 한다면 대출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질문에 대한 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남편께서 지금 프리랜서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급여가 왔다 갔다 할 건데 네. 아마 아내의 급여 기준으로 자금 관리를 세우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출 중에 정기 지출이 있고 지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비정기 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지출은 아내의 급여에서 이제 비소비성 지출인 투자나 저축을 하고 정기 지출을 하고 네. 그리고 남편의 소득으로 비소비성 지출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코너에서도 조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한 가정 그리고 임신한 부부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많고
어떻게 보면 공공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무조건 부부가 자녀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 계획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대출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내 소득에서 이제 총 자산에서 40% 정도가 맞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그 81 이사님께서 자녀의 출산과 내 집 마련 시기가 딱 맞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크로스오버가 되는 시기에 네. 만약에 내가 대출률이 뭐 60%라고 하더라도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테코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주말 안내서 장지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 살짝 지나긴 했지만 뭐 저처럼 아직 점심을 먹지 못했거나 또 밥을 먹었어도 뭔가 좀 허전하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입이 즐거운 여행지로 저희를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밥배 그리고 빵배, 과자배 따로 있다. 뭐 한 번쯤이 아니라 매일 생각하는 건데요. 저도 밥 먹고 나서 주로 그 디저트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오늘 그 이 시간에는 주전부리 어디까지 먹어봤니? 라는 주제로 한번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주전부리를 정말 좋아하는 입장에서 기대가 되는데요. 어디를 먼저 가볼까요? 이 방송국이 있는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곳 먼저 가볼 건데요. 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 영천시장입니다. 여기가 1960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나이가 65살. 네, 65년이나 된 재래시장인데요. 독립문 공원 뒤에 안산이라는 얕은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에 물 좋은 약수가 나는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곳을 영천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네. 그 영천 시장도 이름을 유래가 그렇게 됩니다. 딱 겉모습이나 전체적인 구성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재래시장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곳을 왜 꼭 한번 가봐야 하는지는 코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고소함을 따라서 자꾸 킁킁킁거리게 되거든요. 네. 시장 상인들이나 이곳을 찾는 분들은 이 도대체 고소한 냄새가 심리까지 퍼진다. 이거 뭐냐라고 얘기할 정도신데 그 고소함이 과연 그 주인공은 바로 꽈배기입니다. 지금 모니터에 저희 PD가 꽈배기 사진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다 설탕 뿌리면 정말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천시장 꽈배기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그 광경을 제가 말로 한번 묘사를 할 네. 건데요. 자, 밀가루 반죽을 기름솥에 딱 넣는데 이 기름솥에서 끓는 그 기름의 온도가 170도입니다. 기름에 노릇노릇 익다가 갈색옷으로 싹 갈아입는 순간 빼내거든요. 그 뜨끈한 열기를 품은 꽈배기를 잠시 기름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네. 바로 설탕통에 툭 하고 넣습니다. 이게 툭 하고 넣으면서 그 기름기를 머금는 그 설탕 덩어리 딱 상상하시면 네. 군침이 벌써 도시죠. 이 멈추지 못하고 흡입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광경인데요. 네, 이곳 꽈배기가 유독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쫀득쫀득함이 다른 가게와 비교했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쫀득쫀득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장님의 특제 반죽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름을 끓이는 솥이 가마솥입니다. 그래서 가마솥 효과 아시죠? 그 외부의 열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계속 하는 그 네. 효과. 그러다가 보니까 뭐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쫀득쫀득하고 더 맛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천시장 꽈배기집은 또 특별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장 안에 두 곳의 꽈배기집이 있습니다. 한 곳은 언니가 시장 안에서 원조 꽈배기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다른 한 곳은 시장 입구 쪽에 달인 꽈배기집을 운영 중이시거든요.
자매가 운영을 한다는 네.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자매가 서대문의 터를 잡았을 때가 1980년대인데 당시만 해도 지금 아파트가 쫙 들어서 있는데 이곳이 판자촌이었대요. 그래서 꽈배기 하나에 25원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배고픈 분들이 여기 가서 꽈배기 정말 많이 사 드신 거죠. 지금은 1,000원에 꽈배기 3개를 주십니다. 꽈배기 3개에 1,000원이면은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네, 영천시장에 또 다른 먹거리는 없어요? 이 분식의 여왕이라 부를 수 있는 음식 떡볶이 빼놓을 수 없죠. 네. 매콤하고 달달하고 뭐 네.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영천시장에 떡볶이 장사만 근 50년 가까이 한 가게가 있습니다. 독립문역 방향 초입에 있는 원조 떡볶이집인데요.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한 그런 집입니다. 국산 쌀로 직접 뽑은 떡을 사용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모든 튀김재료 역시 직접 마련해서 믿고 먹을 수도 있고 또 도톰한 김말이 이게 또 매일 저녁 국산 당면으로 사장님이 직접 만드십니다. 네. 여기 떡볶이 소스가 아주 일품인데요. 그래서 이 떡볶이를 먹는 거는 당연한 거고 튀김이나 김말이를 간장이 아니라 이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이곳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떡볶이 한 일주일에 3번은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듣는데 또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주전부리 먹었으니까 소화도 시킬 겸 네. 둘러볼 만한 곳은 없어요? 영천시장 주변에 볼거리가 꽤 많은데요. 길을 바로 건너면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습니다. 가족 나들이나 뭐 데이트 코스 아니면 아이들 체험 활동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곳이고요. 먼저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를 탄압,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대 규모의 근대 감옥이죠. 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건물에서 역사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형무소 뒤편으로 조금 걸으면 안산 자락길이 나옵니다. 이 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이 순환형 무장의 산책로가 있는 곳인데요. 노약자나 자양애인도 불편함 없이 산책을 즐기기에 아주 그런 좋은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희 숲속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가 벚꽃, 개나리,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그래서 이 봄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희 숲속 쉼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우리 세모전 식구들이랑 같이 서대문구 영천시장으로 놀러 가봐야겠네요. 우리 두 번째 주전부리 여행지는 어디예요? 국내에서 주전부리로 뭐 아주 그냥 둘째가라면 서운한 그런 곳인데 인천이 뽑을 수 있어요. 인천에서 중구에 자리한 차이나타운입니다. 이 차이나타운에 가면 길을 쭉 서서 뭔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바로 주전부리를 사기 위해서 딱 줄 서서 있는 분들인데 근데 요런 줄 서는 게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소개할 이곳에서 하나 드시고 줄을 서시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화덕만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덕만두 뒤에는 공갈빵, 홍두병 등이 있습니다. 근데 화덕만두 먼저 소개를 한번 하면요. 이 원래 이름이 옹기병이에요. 옹기 화덕에서 굽는 중국식 만두를 뜻하는데요. 네. 대만에서 기술을 배워온 이 차이나타운에 심리향이라는 식당이 처음 선보였고요. 그 뒤로 여러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화덕만두는 밀가루 반죽을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그 반죽으로 만든 피에 고기랑 채소를 넣어서 빚고 그 만두를 옹기 안쪽 벽에다가 다닥다닥다닥 붙입니다. 네. 근데 몇 분을 굽느냐? 딱 7분을 구워요. 옹기 화덕 안의 온도가 무려 200도가 넘거든요. 다 구워진 화덕만두는 맛과 모양이 물이나 기름을 사용해 굽고 찐 일반 만두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숯불에 천천히 구워서 수분이 날아간 만두피는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요. 또 속은 푹 익어서 한 입 베어 물면 육즙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입 확 베어 물면 데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베어 먹는 게 좋고요. 뭐 혹시 돼지고기 누린내 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냄새 없고요. 고기, 고구마, 단호박, 팥 여러 가지 소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입맛에 따라 골라 드실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화덕에 만두를 구우면 어떤 맛일까요? 우리 또 뭘 먹어보면 좋아요? 아까 제가 공갈빵도 얘기 드렸는데 네. 일단 공갈이란 이름부터 재밌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아주 난리 나는데 이 공갈이 거짓말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주전부리입니다. 한쪽에 꿀을 바르고 겉이 부풀게 구운 중국식 호떡인데요. 딱 잘라보면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막상 딱 열면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 공갈빵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고요. 맛도 공갈이랑 비슷합니다. 딱 한 조각 들고 살피면 별맛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무심코 집어먹은 그 한 조각이 계속 달콤하고 고소하고 해서 자꾸 손이 갑니다. 공갈빵을 파는 가게가 정말 여러 군데인데요. 맛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집집마다 묘하게 맛이 다릅니다. 뭐 반죽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아니면 꿀을 덜 바르거나 또 조금 덜 굽고 더 굽고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이 딱 먹었을 때 맛있다 하는 집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홍두병은 뭐예요? 이 홍두병, 직역하면 붉은 팥이 든 과자인데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화빵 느낌의 그런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만에서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이고 네. 또 큼직하고 부드러운 빵에 팥소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달콤한 그런 맛도 있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뭐 달진 않아요. 아주 달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고요. 안에 팥소가 크림치즈, 또 망고, 다크초콜릿, 녹차 여러 가지로 다양하니까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차이나타운까지 갔으면 짜장면은 맛보고 와야 되잖아요. 짜장면, 차이나타운과 짜장면 때려야 뗄 수가 없죠. 그럼요. 이 짜장면의 원조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화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은 공화춘이 있던 자리에 짜장면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뭐 짜장면의 탄생부터 철가방의 변천사, 뭐 기타 등등 짜장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박물관이고요. 원조 공화춘을 운영한 외손녀가 그 신승반점이라는 곳에서 공화춘 짜장면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유니 짜장인데요. 쇠고기와 채소를 잘게 썰어 만든 소스가 짜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또 면에 달걀 프라이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섞어 먹으면 한결 부드럽습니다. 또 여기는 단무지를 잘 살펴야 돼요. 단무지가 종이처럼 얇게 썰어주는데 이 단무지를 짜장면에 감싸서 먹으면 아주 맛이 색다릅니다. 네. 짜장면과 주전부리로 배를 채웠으니까요. 우리 차이나타운 주변도 좀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이나타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골목을 만약에 먹자 골목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 조금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삼국지 벽화거리가 나옵니다. 이 삼국지의 명장면이 벽화 160점으로 살아난 곳인데요.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을 고사성어랑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삼국지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곳이고요. 삼국지 벽화거리를 지나서 더 언덕으로 올라가면 자유공원이 나와요. 개항 당시만 해도 각국 공원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여러 외국인 사택과 공장 등이 있었지만 이 한국전쟁 당시의 폭격으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이죠.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랑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더 가보면 인천 계양장 근대 역사문화타운인데요. 네. 여기는 자유공원에서 쭉 내려가면 됩니다. 근대 역사문화타운에는 근대은행, 또 재물포구락부, 물류창고 등 뭐 이국적인 옛 건축물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지금은 이곳들이 인천계양박물관, 또 인천계양장 근대건축전시관, 또 한국근대문학관 등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있습니다. 특히 이 물류창고, 그러니까 대한통운의 창고를 개조한 인천 아트 플랫폼이 아주 인기인데요. 여기가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였거든요. 아직도 포토스폿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오늘 주로 서울에서 좀 가까운 지역 위주로 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어딘가요? 인삼하면 떠오르는 곳 충남 금산이죠. 여기 금산 인산 전통시장에 가면 금산만의 주전부리가 있습니다. 그 인삼 튀김인데요. 금산 수삼센터 인근에 원조 금산
인삼 튀김집이 원조입니다. 네. 금산 사람들은 인삼을 바로 씻어 먹거나 구워 먹었다고 하거든요. 인삼 축제 때 우연히 인삼을 통째로 튀겨서 먹어보니까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 튀김을 아예 판매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삼 튀김에 쓰이는 삼이 5, 6년근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근데 모양이 좀 예뻐가지고 값은 또 비쌉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팔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삼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머리를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튀김 반죽에 인삼을 넣었다가 바로 기름에 튀깁니다. 이 정해진 시간 없이 딱 봤을 때 노릇노릇해지면 건지는데요. 이 중간에 삼이 빨리 있도록 구멍을 내는 것 말고 연우 튀김 작업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인삼 튀김은 주문과 동시에 바로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거든요. 그래서 맛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입 딱 베어 물면 진한 인삼향이 나는데 그렇다고 막 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그 튀김답게 아주 바삭바삭 그 씹히면서 또 감자처럼 속은 포슬포슬하고요. 그래서 인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좀 포슬포슬한 그 식감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맛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삼튀김은 뭐 바로 튀긴 게 가장 맛있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싸가서 집에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달군 프라이팬에 쭉꾹 눌러가면서 살짝 데우면 처음 튀겼던 맛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사실 튀김 먹을 때마다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꺼려지는데 그래도 인삼튀김이라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인삼으로 만든 다른 주전부리도 있어요? 이 인삼 탕수와 인삼 순대가 있는데요. 인삼 탕수는 소스에 버무린 인삼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삼 튀김을 소복이 담고 시금치, 참나물, 파프리카 등등 이 채소가 고명처럼 얹어서 나오고요. 인삼 순대 요것도 좀 별미인데 대창에 6, 7가지의 채소를 듬뿍 넣어서 순대를 직접 만드는데요. 네. 인삼 순대는 여기에 인삼을 잘게 썰어 놓습니다. 인삼이 들어간 피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산에서는 어디를 둘러보면 좋아요? 이 금산 나들목 인근에 인삼 약초 정보화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인삼주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인삼을 병에 넣고 술을 붓는 그런 단순한 인삼주가 아니라 얇게 썬 인삼으로 만든 꽃이 들어갑니다. 네. 술에 하루 이틀 정도 재운 인삼 편을 그늘에서 눅눅해질 정도까지 말리고요. 인삼 편을 돌돌 말아서 꽃봉우리처럼 그렇게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 편 5, 6개를 겹쳐서 접어가면서 꽃잎을 만들고 그 꽃을 2, 3송이 만들면 4, 6년 된 그네 그 굵은 수삼에 꽂아가지고 유리병을 넣고 그 다음에 술을 부어서 그렇게 인삼주를 만듭니다. 인삼주는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술을 맛보시면 술이 아니라 약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명 이상 단체에 한해서 체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삼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깻잎으로 유명한 추부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산 호수를 끼고 있는 하늘 물빛 정원이 있는데 이 안으로 딱 들어서면 야외 정원, 허브 열대 식물원이 쭉 이어지고요. 바깥 풍경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허브 조격을 즐기면서 참숯 감아 찜질방에서 찜질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장소윤 님이 영천시장이 저를 키웠습니다. 결혼 후 경기도로 이사해서 요즘은 친정 갈 때마다 꼭 들르는데요. 세무정에서 영천시장 들으니까 반갑네요 하셨어요. 고소한 향기를 따라가는 주전부리 여행지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상 달빛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